이번 시간에는 고려 네 번째 시간 고려 사회의 동료랑 모신 정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미 수업 시간에 했지만 복습하는 겸 또는 다른 반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영상 찍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사회의 동료와 모신 정권. 고려할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 번 할 거라서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계속해서 따라오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작하는 이 개관 항상 따라해보고 그다음에 복습할 때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918년에 건국해서 1392년에 멸망하는데요. 이 긴 약 500년 정도의 이 나라를 지배층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고려 사회를 구분합니다. 대표적으로 918년부터 고려 성종까지 지배층은 호족이었고요. 성종부터 1170 무신정변까지가 호족이 문벌귀족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신정권은 딱 100년 간다고 했어요. 개경환도를 기준으로 한 문벌귀족부터 무신정권, 그리고 1270부터 공민왕까지 원나라의 세력에 빌붙어서 정치하는 권문세족, 그리고 공민왕부터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글씨가 조금 이상하네요. 신진사대부. 그래서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이지요. 어쨌든 이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네 번째 시기, 다섯 번째 시기에 각각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만 알면 고려 사회는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시험 문제도 보통 모의고사든 어떤 시험 문제든 상관없이 이 구조화에 맞춰서 시험이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고려라는 사회, 선생님이 고려 정치사는 어떻게 진행되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지배층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억해야 될 왕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만 기억하면 고려 사회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족이 지배하던 시기는 선생님이 왕 3명만 알면 된다고 했지요.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왕 3명이고, 태조는 사기 결혼 흑역사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광종의 정책은 기역 니은 과거제와 노비 안건법으로 외우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성종은 짝꿍 최승로를 바탕으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를 전개해 나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이 문벌귀족이 지배하던 시기에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자겸의 난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서경천도 운동.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기 힘들겠지만 너무 쉬워서 요즘에는 수능과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쉬워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 사건들이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어디에 들어가냐라는 문제가 정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은 문벌귀족 사회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왕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권이 왜 흔들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려 사회의 동료, 고려 인종 시기입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둘 다 고려 인종이 지배하던 시기인데요. 이자겸의 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종 이후 국가 체제가 안정됩니다. 성종이 국가 체제를 완성시키는 면모도 있었고, 대외적으로 거란과 고려와 송나라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제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라는 나라는 지배자를 위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왕족의 아들은 왕족,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 되는 사회였고, 일반 민들의 아들은 그냥 민, 노비의 아들은 노비가 되는 신분이 변동이 쉽게 되지 않은 시기가 고려라는 사회입니다.
성종 이후 국가 체제가 안정되고 나서 귀족들은 음서와 공음전을 바탕으로 특별 계층을 형성하는데요. 그들을 우리는 문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한국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중국에서도 문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계층을 문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을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폐쇄적인 결혼이에요. 그 사촌끼리 결혼하는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면 사촌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유전자적으로 되게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려 사회에서는 기형아가 많이 출산되었던 것 같고요. 이유는 권력을 결혼하면 자신의 권력을 절반은 아내 쪽 또는 그 아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권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문과 가문끼리 고위 가문끼리 끼리끼리 결혼합니다. 뭐 이것은 비단 고려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까지도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자기들끼리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랑을 뭐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을 통해서 뭐 부자와 막 어떤 기업의 아들과 막 가난한 딸과 뭐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 자체를 나누기 싫어하기 때문에 네, 고려시대는 근데 그게 훨씬 더 심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대표적인 가문은 왕실에 결혼을 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은 경원이 씨예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중에 경원이 씨가 있을 수 있어요. 경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인천입니다. 인천을 그 기준으로 근본으로 하는 그 가문, 경원이 씨 가문이 왕실과 계속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딸 3명이 예종, 인종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보겠습니다. 11대왕 문종, 12대왕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예종, 인종. 지금 왕 7명인데요. 다 이씨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자연, 이호, 이석, 이혜희, 이정의, 이자겸.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자겸이 있고 이자겸의 딸이 있는데 이자겸의 딸이 왕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왕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뭐가 되냐면 장인어른이 됩니다. 장인어른. 근데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왕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외할아버지기도 한 거야. 당연하지요. 지금 인종이 왕이었어요. 엄마가 누구야? 이자겸의 딸이야. 그리고 자기 아내도 이자겸의 딸이야.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거의 왕처럼 행동했어요. 왕만 사용하는 용어가 따로 있는데 왕의 생일을 치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거의 왕이 됩니다. 왕처럼 행동해요. 얼마나 왕이 정말 가짜나 보였겠어요? 왜냐면 자기의 사위이면서 손자예요. 이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도 왕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자겸한테 의견을 물었고 이자겸이 거의 모든 것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력을 누리고 싶어 누리면서 죽었으면 이자겸은 끝났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본인이 어떻게 되냐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당시에 소문이 돌아요. 이거 한자를 보면 18자 위양설인데요. 18자가 뭐냐면 18자 한자를 쓰면 이것을 합치면 목자 이씨가 됩니다. 이씨 18자가 이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위왕설 왕이 된다는 설이에요. 주변에 막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음에 왕은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거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본인이 의도해서 소문을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 반란이 인종한테 먼저 발각되는 바람에 이 난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당시에 이자겸은 얼마나 기만했는지 왕이 살고 있는 궁궐에 의도해서 불을 태웠고요. 결국 인종은 그래도 자신의 장인어른이면서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이자겸을 유배해 보냅니다. 뭐 이자겸의 나는 실패했다는 의미지요. 유배해 보냅니다. 어디로 이자겸이
유배를 가냐면 영광으로 갑니다. 전라남도 영광이요. 영광에 그래서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영광이라는 지역의 특산품을 왕한테 바칩니다. 자기가 유배를 갔으니 유배 간 지역의 특산품을 이제 왕한테 바치게 되는데요. 그때 바칠 때 이름을 붙여서 바치게 돼요. 그 영광 지역에는 조기라는 물품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 조기를 바치면서 이자겸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보냅니다. 한자로는 구필 굴자에 안일 비자를 써서 나는 너한테 패배했지만 내가 난이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너한테 굽히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굴비라고 지어요. 지금 우리가 영광 굴비 할 때 그 굴비가 한자로는 구필 굴자에 안일 비자입니다. 이자겸의 난이 실패했고 그 이자겸이 유배 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만했는지 이 굴비라는 단어가 많이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이자겸이라는 난을 통해서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을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독점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권력이 형성되고 그 더 큰 권력이 왕권을 노리게 되는 상황이었다. 라는 것이 이 사건의 뭔가 맥락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이러한 이야기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뭐 굴비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자겸의 난이 실패했다라는 것. 근데 되게 웃기지요. 이 18자 위양설 선생님은 이제 직역해가지고 18세기가 왕이 된다. 18자 위양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설은 결국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뭐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지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이야기했지요. 이자겸이 개경에 궁에 불을 태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궐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개경 땅이 아니라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개경일까요? 서경일까요? 당연히 서경 출신이겠죠. 본인이 서경 출신이니까 기존에 관리가 돼서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모든 세력이 다 개경 출신이고 다 땅을 그 관리들이 개경의 주요 땅을 차지하고 있어. 근데 수도를 옮기려고 절대 하지 않겠지. 뭐 지금으로 하면 서울의 수도를 갑자기 세종시로 옮긴다고 이야기했을 때 서울에서 완전 난리가 납니다. 관습법상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수도를 못 옮기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수도를 옮기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이 나누어지고 자신의 권력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를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래요. 아무리 서울 중심을 탈피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고려시대는 더 심했겠지요. 그 주요 관리였던 그 주요 문벌 귀족들이 개경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고 권력의 대부분 자신의 권력의 중심이 다 개경이었기 때문에 이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었겠지요. 그래서 서경파 인물들이었던 사람들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이자겸의 난 이후 왕실 권위가 떨어지고 지배층이 분열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죠. 근데 인종이 약간 이용하기도 합니다.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경 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요. 왜냐면 신하들을 싸우게 하면서 그 위에 왕이 존재하면 왕권의 힘이 세지고 신하들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묘청 등 서경 세력은요 풍수지리설을 내세워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건의합니다. 풍수지리설 기억나지요? 땅에도 기운이 있다. 근데 개경의 땅에 기운이 쇠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내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묘청 세력은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왜냐면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외왕 내제, 밖으로는 왕, 안으로는 황제 체제였던 이 고려를 이들은 아니다. 우리
우리도 황제 국가를 칭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고 연호를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해요. 이 금 정벌할 것을 주장한다는 거는 그 우리가 여진족 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여진족이 사대 관계를 요구했을 때 이자겸이 수용했다고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황제의 나라로 어머니의 나라로 여진족을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을 섬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왜 오랑캐 민족인 여진족에게 어머니의 나라로 섬겨야 하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황제 국가가 되자. 우리가 연호를 사용하자 하면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뜬금없는 소리는 아니었던 게 서경을 중시했었어요. 북진 정책을 하면서. 누가?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이. 왕건이 서경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막 국가 기구를 서경에 두기도 하고요. 서경을 며칠씩 머무르게 하기도 하는 등 서경을 수도로 삼기에는 좀 적절했던 상황이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개경 세력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삼국 사기를 편찬한 김부식 맞습니다. 그 김부식이 개경 출신이었기 때문에 반대하게 됩니다. 묘청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나라를 만들어요. 국호를 대위라고 하고요. 연호를 천계라고 칭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킬 때 막 묘청이 이 왕을 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웃깁니다. 서경 세력이 막 왕을 꼬시려고 왕이랑 같이 막 서경을 막 가요. 서경을 막 행차할 때 그 떡에다가 기름 같은 걸 넣어놓고 강물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 떡이 가라앉으면서 기름이 강물 위에 뜰 거 아니에요. 대동강에 막 기름이 막 뜨니까 해가 막 질 때 그 기름의 빛이 막 반사돼가지고 막 번쩍번쩍하니까 막 묘청이 그걸 보고 지금 막 용이 감탄해가지고 왕이 수도를 옮길 줄 알고 용이 막 감탄했다고 막 침을 흘렸다라는 막 개소리를 막 묘청이 합니다. 그래서 인종이 얘네도 맛이 갔는데 하면서 수도를 막 안 옮길까 말까 막 간을 봅니다. 그럴 때 서경에 막 궁궐을 짓고 있을 때 이 궁궐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서경파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청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묘청의 난은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실패하고 맙니다. 김부식이 진압하고 말아요. 근데 이 사건을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때 묘청이 승리했다면 우리가 큰 나라에 굴복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큰 나라의 사대관계를 수용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이 묘청의 난이 실패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큰 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첫 번째 최악의 사건이다라고 칭합니다. 서경 세력의 주장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보건대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의 땅입니다. 명당이래요. 이곳에 궁궐을 짓고 옮겨 앉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금이 예물을 가져와서 스스로 항복할 것이다. 주변의 36나라가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왕한테 꼬시는 거지. 우리 수도를 옮기자. 옮기면 너무 좋을 거다. 막 용이 침을 흘리고 있다. 가소리를 하는데 왕이 안 넘어가지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 개경 세력이 이제 반란합니다. 금년 여름 서경에 벼락이 떨어졌다. 30군데나. 서경이 좋은 땅이면 하늘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서경은 추수가 끝나지 않았다. 행차하면 농작물을 짓밟을 거다. 이거는 잘못했다. 라면서 수도를 옮기지 말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수업은 간단합니다. 이 고려 선생님이 구조화했던 이 시기에서 몬불 귀족이 지배하던 시기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사건이 있었다. 순서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자겸의 난이 먼저고 이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것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를 해줬는데 선생님은 되게 재밌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재밌게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요번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업 열심히 듣고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